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보고 설명을 하면 좋긴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요.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국어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한번 설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이름은 모두의 바람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는 걸 모두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원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 양력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양력은 이미 설명회 여러 번 오신 학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우선 생략하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나누면 우선은 학교에서는 잠깐 여기 기간제 형태로 해서 수업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 비상교육에서도 있었습니다. 비상교육에서는 이제 초등과 그 다음에 중등 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재 검토위원도 했었고요. 국어 코칭, 컨설팅 강의들도 많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고등부를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 서초, 목동, 특히 이제 강남 재수학원을 이제 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대다수 학생들 이제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냈죠. 그리고 현재 물론 청라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일부 한정적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어요.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또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 보시면 500명 이상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요. 그 중에서 수업 성적이 많이 오르는 학생도 있고 물론 성적이 오르지 못한 학생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60-70% 정도는 성적이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공무원 모의고사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멋있긴 하죠? 화면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잠깐 캡처해서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 강좌가 1등 많은 학생들이 들은 그런 강좌였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도 자녀지도법, 독서능력, 독해력 향상법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고1, 2까지도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던 그런 강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 자랑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말했듯이 초등 쪽에 관련된 교재 편찬이나 강의도 했었고요. 중등 쪽도 오래 했었고요. 고등은 거의 집중적으로 했었고요. 재수종합반도 역시 마찬가지 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가르쳤었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어가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 써있듯이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이라는 게 큰 영역으로 구분하자면 문학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파트 크게는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문학 파트가 다시 또 세분화가 됩니다. 문학 파트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으로 세분화가 되고요. 그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가 다시 갈래별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갈래의 구성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도 서전갈래, 서사갈래, 그 다음에 극갈래, 교술갈래로 해서 4단계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현대문법과 그 다음에 중세문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따가 커리는 중등과정의 커리하고 고등과정의 커리, 그 다음에 고3 수험생의 커리까지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독서 파트는 이미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비문학이라고도 하죠. 문학이 아닌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줄글로 이루어진 설명문과 같은 파트가 독서 파트가 되겠습니다. 독서 파트도 학년별로 유형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자,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등학교 쪽에서의 영역은 좀 생략할게요. 초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독해력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면 독해력이 잘 잡혀 있지 않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거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중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1까지도 그렇게 고등과정하고 연계성이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연계가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래 쓰여져 있듯이 한 50% 정도가 연계해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독해력에 약간 집중해서 책 읽기나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면 독해력이 여기에서 이제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마련된 독해력 기반으로 해서 중3부터는 아래에 있는 영역별로 문학, 문법, 그 다음에 독서 파트들을 어떻게 개념을 익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중3 과정이 50%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3 과정을 제대로 잘 국어를 보내지 못하면 고등 과정에 올라가서 굉장히 큰 또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걸 또 많이 하려면 그만큼 또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잡아나가는 게 좋고요. 고등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등과정 올라오게 되면 이제 고1 과정,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긴 한데 고1 과정과 고2 과정이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커리큘럼을 보여드릴 텐데 고1 과정에서의 문학, 문법, 독서 파트, 특히 문학 파트하고 문법 파트는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문학은 하나의 과목으로, 역시 문법도 하나의 과목으로, 독서도 역시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거의 75% 이상, 거의 100% 이상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정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그대로 범위만 확장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고1 과정을 또 탄탄하게 다져놓은 학생들이 고2에 올라가면 또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1에 배웠던 거의 작품들, 대다수의 작품들과 문법들은 고2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데 범위가 넓어질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처럼 중학교 과정과 고1, 고2, 그 다음 고3까지의 과정들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 그걸 모르고 뭐 중등부 선생님 따로, 고등부 선생님 따로, 또 뭐 재수종합반 선생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면 전체의 연결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뭘 봐야 될지를 잘 캐치하거나 잡아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 흐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면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래쪽에 보이면 9번 문제가 나와 있고 36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법 문제가 되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9번 문제, 그는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36번 문제도 비슷하죠. 자,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자, 여기서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오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형태, 묻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는 문장의 이런 걸 짜임이라고 합니다.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고요. 짜임을 다른 말로는 종류라고도 합니다. 문장의 종류하고 짜임에 관련된 문제의 유형이에요. 문제의 유형인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 네모칸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G3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에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중학교 3학년 때 문장의 짜임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그 문장의 짜임에 관련된 내용이 수능 문제에도 그대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문장의 짜임을 잘 익혀나는 학생이라면 뭐 수능에 가서도 문제를 풀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학년별로 딱딱딱 배우는 게 끊어서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께 고등과정,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엄마 걱정이라는 시 같은 경우도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처럼 중중과정과 고등과정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어머님들이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국어는 뭐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빠르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해서 그 연계 과정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그래야지 나중에는 성적이 계속 일관되게 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연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학년과 크게 나누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력은 말할 것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얼마나 책을 읽고 책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안에 나와 있는 핵심어들이나 인물관계라거나 그런 것들이 자주 이야기를 나눴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면 이제 문학의 중학교 3학년 목차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중학교 3학년에서 위에 것도 지금 네모칸을 쳐야 되는데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사랑 노래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연화문이나 귀르대 고시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1 시조하고 고2 시조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시조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고등과정 가면 시조를 한 10편에서 15편 정도 배우게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시조가 되겠고요. 껍데기는 가라 이번에 청담고등학교 시험 범위였죠. 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진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김춘수의 꽃이 변형 형태로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룻배와 행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보면 묵화, 바다, 나비 있는데 바다와 나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기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도 나와 있고 아래쪽 내려 수라 있죠. 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수록되어 있는 수라라는 백석의 시가 작년에는 수능에 출제됐던 시입니다. 그 다음 제막매가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중학 3학년 전체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는 않고요. 이제 하나의 교과서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제막매가하고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필수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역시 똑같이 필수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능에는 제막매가가 한번 출제됐고요. 진달래가는 보기로 진달래꽃은 보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중학교 3학년의 커리큘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목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목차가 고등 1, 2학년 과정에 얼마나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연계 과정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 과정이 연계되어 있는데 얼마나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위는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분을 있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고1 과정에서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문학 영역은 한 35% 정도, 그 다음에 문법 35%, 그 다음에 독서 30%에서 골고루 한 단원씩 보통 이렇게 출제됩니다. 한 단원. 하나 또는 뭐 한 두 단원. 이렇게 좀 나눠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3개에서 한 많으면 5개 단원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인데 이제 고등 과정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학 영역은 약 5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갈래별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전 파트는 역시 따로 나눠서 그리고 문법 영역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시험 문제의 30-40%가 이제 문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법 문제였던 게 현대 중세 어문 규정으로 나뉘어서 특히 어문 규정 이 부분도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봤을 때 문법 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문법 파트를 한 번에 이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해놓은 학생들은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굉장히 쉬운데 미리 안 해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1 문법 파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법 영역, 문법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아예 한 권의 교재로 편성됩니다. 과목으로.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역시 하나의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100%로 다시 늘어나요. 한 단계 더 확장되는 거고요. 독서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확장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네, 맞아요. 범위는 굉장히 많이 넓어지는데 배우는 내용들이나 또는 거기에 개념들은 그대로 연계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과 그걸 모르고 듣는 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예요. 네, 천지 차이라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제 비문학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기는 하죠. 자, 그 다음 문제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범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범위는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보통은 이제 외부 지문까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배에서 한 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벼락치기가 좀 안 되게 되는 거죠. 벼락치기가 안 되고 작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거기에 문제에 관련된 복합 유형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에 5배에서 이제 3배, 5배가 늘어나는데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 다시 2배가 또 늘어납니다. 왜냐면 교재 한 권으로 네, 하나의 과목으로 다 구성되기 때문에 작품이 이제 한 번 더 늘어나게 되는 네, 그런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단순해요. 네, 이처럼 작품 하나가 나오고요. 그 하나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고등과정 가면 좀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복합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정기용의 향수라는 이제 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향수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광야에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뭐 기타 외부 지문까지 다 출제가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외부 지문을 이제 여기 지문이네요. 네, 외부 지문을 프린터로 나눠주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제 뭐 수능 특강이나 또는 올림포스 같은 것들 또 추가 부교재를 선정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연계해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의 작품에 한 5, 6개의 작품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성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작품을 배웠던 걸 막 5, 6개, 7개까지 배우게 되고 소설도 하나만 배웠던 걸 막 2, 3개가 연관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개념들을 다 익혀놔야 됩니다. 문법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화면에도 왼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죠. 중학교 3학년 문제 유형인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거든요. 문법 파트인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문제 자체가 보기 1, 2로 나눠지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문법 개념들, 즉 의문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요. 탈락 현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쭉 내려가면 어미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용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전미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하나의 문법의 용어들을 다 익혀놔야 이 보기 1의 지문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익혀지지 않으면 보기 1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보기 1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보기 2를 분석할 수가 없고요. 보기 2를 분석할 수 없으면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어의 개념들을 익히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학교 중에 하기에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중에 하기에는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미리 끝내놔야 됩니다. 방학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내신 단골로 나오는 의문 변동 파트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시험 범위입니다. 2학기 때는 중세 문법이 나와요. 나란 말씀이 중국의 다라라는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거기다 플러스 근대국어의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섞여서 나오는 형태인데 중세국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또 다시 성적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1 과정의 문법이 여름방학 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 여름방학 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문법 파트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름방학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전입니다. 고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조가 보통 한 편 정도 나옵니다. 거의 중학교 3학년 공통이죠.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고2 올라가게 되면 지문 자체가 가사라는 장르의 고전 작품이거든요. 이처럼 읽어내려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들이 출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고전 같은 경우는 해석이 기본으로 되어야 돼요. 기본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왜냐면 해석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개념과에서 연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 40% 정도 나와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해석을 한 80%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까다롭죠. 되게 이게 딱 봐도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루해야 하는 게 이런 고전 시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전 시가들도 역시 마찬가지 방학 때 미리 고전 시가 작품을 다 끝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난해한 작품들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고전 시가라고 하는 고전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죠. 네, 그래서 보통 필수 작품은 한 50편 정도만 익혀놓으면 그게 거의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50편만 부지런히 방학 때 미리 다 끝내놓으면
그러면 고3 때까지 할 게 없어지는 게 고전시가 중에 하나예요. 고전시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도 역시 똑같아요. 중학교 3학년 문법, 고1 문법, 고2 문법, 고3 문법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문법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반복해서 숙달하게 되고요. 고2 가서는 그때부터는 또 할 게 없어지게 되는 게 또 문법 영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조금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만 잘 따라오면 나중에 성적이 갑작스럽게 오르긴 해요. 이따가 성적 향상한 학생을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갑작스럽게 다져놓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타임이 있거든요. 자, 고2 과정과 고3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고2 과정은 역시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문학교과서, 문법교과서, 독서교과서 이렇게 교과서가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1 때는 한 권으로 배웠던 것들을 3권으로 나눠서 분권화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가게 되면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배웠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굉장히 난해한 비문학이 출제되기 시작하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지문, 예술지문, 사회지문, 거기에다 이제 과학지문, 기술지문, 요새 최근에는 트렌드가 법지문하고 경제지문까지 보통은 총 7개의 영역으로 비문학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지문도 굉장히 길고요. 네. 읽어보면 이제 뭐 거의 전공자들이 읽었을 때에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수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비문학은 이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비문학 이제 관리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랑 그다음 문제 문항 개수들이 쭉 나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 수라라는 중학교 3학년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나왔고요. 고전시설 박시정 같은 경우도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다 수능에 연관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제 영역도 확장되고요. 작품도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복합지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수업 시간에는 이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긴 하지만 정규 수업이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2시간 동안에는 위에서 이제 영역별로 4개에서 5개의 영역을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매주 5개, 4개, 5개 작품을 배우게 되고요. 4개에서 5개 영역이 다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개념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 파악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주는 형태.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배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코칭 수업이 1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이 1시간 동안에는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 못 끝냈다 하면 이제 집에서 과제를 해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시간, 그리고 총 합이면 한 3시간 정도 수업이죠. 국어의 3시간 정도의 수업이 위에 얘기했던 영역별로 해서 현대문학과 그다음 고전문학, 문법 파트, 독서 파트가 다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만 잘 따라오게 되면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개념까지 탄탄하게 다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수업입니다.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건 내신 기간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의 진행 방식이 되겠고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 하긴 할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출판사별로 나눠서 학교별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범위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범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단원별로 문제의 정답률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내신 수업에서 좀 확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를 가져온 거거든요. 일부를 가져왔는데 단원별로 해서 보통 체크가 들어갑니다. 단원별로 해서 세트별로 체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신에 오게 되면 우선은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수의 맞은 문항수가 체크가 되고요. 그럼 오른쪽 보면 정답률이 체크가 되죠. 정답률이 쭉 체크가 돼서 정답률을 그래도 90%까지 올라와야 그래야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90%까지 올라왔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90%까지 올라와야 웬만한 문제들 유형을 다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단원별로 해서 이런 정답률을 체크해야 합니다. 내신 기간 동안에 4주 정도 진행되죠. 4주 정도 진행되는데 내신 기간에는 정해진 요일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수요일, 그래서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수요일 보강까지 해서 이제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번까지 나오죠. 한 달 동안에.
8번까지 나오고요. 뭐 한 보통 6번에서 8번 평균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역시 마찬가지 시험 직전 대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기간은 단원별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별, 개인별로 정답률을 다 세분화해서 체크를 하고요. 정답률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이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정답률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보통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정답률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복 수강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행사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족 행사가 있거나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국어는 반복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 강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나오거나 했을 때는 집에서 모든 강의들을, 수업이 진행됐던 강의들을 다시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이 있거나, 또는 내신 기간에 내가 배웠던 작품이긴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났을 경우에는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모든 작품들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집에 가서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강의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와서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는 형태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너무 떨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작품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 때는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반복적으로 시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내용 파악과 그 다음에 개념 파악, 그 다음 문제 의도 파악, 이 3가지가 거의 점수를 좌우합니다. 좌우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독해력이죠. 내용을 얼마나 잘 익히고 있느냐가 되겠고, 이 독해력은 역시 속도 싸움이긴 합니다.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빠르게 익히고요. 독해력이 조금 미흡한 학생들은 내용을 익힐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내용이 익힐 때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집중력이 또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용 파악도 잘 되면 개념 파악 공부하고 문제 의도 파악까지 해서 세트별 문제수를 굉장히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 파악부터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트별 문제수가 조금씩 느리게 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과제로 나가고 그러면 계속 이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집중력이 좋은 학생이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좀 못했던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가지의 문제점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집중력이에요. 공부 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야지만 지금 1등하는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공부 시간을 늘리지 않고 1등하는 학생들보다 내가 공부를 더 하지 않고 1등을 따라잡는다는 건 그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 당일 컨디션이죠. 당일날 시험에 대한 긴장도가 좀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여기 청라고 2학년 뭐 중간고사 때도 1등, 그 다음에 지금 기말고사 때도 반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전에 1등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8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68점이 지금 1등이 된 건데,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꼭 시험 당일 날 가서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뭔가 긴장을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좀 있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촬영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굉장히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막 갈수록 이제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더 이제 뭔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약간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수업도 좀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녹화 강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녹화 강의도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합니다. 뭔가를 막 소중한 시간을 또 내서 오셨으니까 계속 뭔가를 그래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긴 해요. 그래서 성적 우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 50% 반절 이상 정도가 우수자가 우수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어요. 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천고 학생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대인고 학생, 그다음 청라고 학생들, 백석고 학생들, 뭐 경기외고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하들은 표시를 좀 안 해놨는데 반에서 2, 3등 하는 아이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도달하지 못했던 좀 미흡한 학생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률 같은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나와야 그래야지 이제 성적 우수자에 거의 들어갑니다. 이게 90%가 좀 잘 안 나오게 되면 성적 우수자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이게 거의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내신 기간에는 어쨌든 정답률을 이런 영역별로 파악을 해서 끌어올리려고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나 그럴 때 문제의 양이나 또는 공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국어가 네, 한글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성적 우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8점이었는데 97점까지 올랐던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60점에서 87점까지 오른 학생도 있습니다. 아까 청라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있었던 학생이에요. 잘 나왔던 학생이기 때문에 68점에서 반 1등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0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60점대였고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60점대였기 때문에 87점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반에서는 한 3등권이거든요. 네, 반에 3등, 뭐 잘 나오면 2등까지도 올라갑니다. 3등권 내외인데 60점대에서 80점 반에 3등까지 올라갔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또 어머니가 와서 또 감사하다는 또 인사도 나누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이 좀 오르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또 이번 시험에서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번 시험에 고등학교 1학년이 거의 이제 문법 파트가 반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문법 파트가 50%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법은 미리 해놓지 않으면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좀 힘든 학생들은 미리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중학교 3학년을 끝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기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학기 과정을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 문법 파트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법 파트랑 그다음에 고전 파트에 미리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끝내놔도 내신 국어 때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대비 때에는 중3은 고1 파트의 문법 영역을 끝낼 거고요. 그다음 고1은 고1의 2학기의 문법과 고전 파트를 끝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당연히 그 다음 학년 걸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미리 대비한 학생과 안 한 학생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문학도 양이 많은데 문법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끝내놔야 그래야 문학의 양이 늘어나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문법도 너무 많고 문학도 너무 많으니까 문법도 외우기도 싫고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니까 이제 거기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점수가 50점대까지 나옵니다. 평균 점수가 문법 파트가. 왜냐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워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끝나면 선물, 거기에 대한 보상 선물, 이벤트 선물도 나오고요. 매 수업 시간에도 항상 과자를 준비해 놓습니다. 네, 과자를 준비해 놔서 또 이제 질문에 답변을 했을 때 이런 거 하나 받아갔을 때 그 기쁨,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딱 받았을 때 그리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줘야 다음에도 또 질문을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그렇게 질문을 한두 번 해봐야 나중 되면 질문을 또 여러 번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수업은 굉장히 즐겁게 진행이 됩니다. 그 와중에 핵심적인 내용들도 다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국어 관련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다음에는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